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큰 과제로 남았던 환자들은 모두 코호흡이 망가진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여 년 동안 진료하며 켜켜이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이 하나로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빨리 늙는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소개할 책, 노화를 늦추는 뇌 건강법은 그 이유를 뇌의 열에서 찾습니다. 저자 전유전 원장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티베트 의학과 현대 뇌과학을 함께 연구한 한의사입니다. 그는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뇌에 열을 식혀 수면과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입으로 숨쉬는 습관 하나가 뇌 건강과 노화 속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호흡, 뇌의 열을 식히다. 뇌는 열받고 있다. 티베트 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뇌과학을 공부할 때였다. 박문호 박사의 특별한 뇌과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한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다. 중간 휴식 한 번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박문호 박사님은 다양한 논문을 취합해 강의하셨는데 최신 논문 정보를 접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가면서 풀어내는 강의가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박문호 박사님 강의를 토대로 뇌과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만났다. 그 책에는 저자와 다른 한 명이 코를 실리콘으로 막고 입호흡을 하며 지내는 열흘 동안 몸에 나타난 변화를 기록한 내용이 있었다. 그 결과 코를 막은 지 하루 만에 코골이가 크게 늘고 날이 갈수록 잠을 못 이루면서 야간요, 혈압 상승, 맥박 상승, 체온 저하, 우울감, 공황장애에 가까운 증상까지 일어났다. 코를 통한 호흡이 우리 몸의 여러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몸소 입증한 것이다. 아, 코호흡이었구나. 예전에는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의 속도나 복식 호흡인지 흉식 호흡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바른지만 살폈는데 이 책을 접한 뒤 코호흡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코호흡은 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었고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과제로 남아있던 환자들은 모두 코호흡이 망가진 지 오래였다. 20여 년 동안 진료를 하며 켜켜이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이 하나로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건강과 호흡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MRC 분자 생물학 연구소 등 다기관 연구팀이 20에서 40세 실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루 3번에 걸쳐 뇌 내부 온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평균 뇌 온도는 38.5도로 평균 체온인 36.5도에 비해 2도 정도 높았다. 그리고 뇌 중심부 온도는 40도에 다다랐다. 수술하지 않고 뇌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당수 실험에서는 뇌 온도가 체온과 비슷하게 측정되거나 때로는 체온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심각한 뇌병변으로 뇌 수술을 한 환자들의 뇌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뇌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 일반인의 뇌 내부 온도 역시 체온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험 결과 뇌 온도는 밤의 후반부에 가장 낮고 아침과 오후 중에 높았으며 뇌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뇌 내부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생리기간에는 더욱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리 등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뇌 내부 온도는 아침이나 오후에 가장 높고 밤이 되면 낮아졌다. 이러한 편차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었는데 40대는 하루 중 뇌 내부 온도 차이가 20대에 비해 적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 밤의 뇌가 덜 식는다는 의미다. 또한 40대의 뇌 내부 온도는 20대에 비해 0.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화가 났을 때 흔히 하는 표현으로 열받는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이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뇌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뇌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열대야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좋은 수면을 이루려면 신체 내부 온도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 내부 온도는 사실상 뇌의 온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밤이 되어도 뇌의 열이 식지 않으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앞서 소개했던 호흡의 기술의 저자가 코를 막고 시행한 실험에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나 코감기가 심하게 걸린 경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은 뇌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다. 뇌에 열을 식히는 부비동. 우리는 숨을 쉰다. 그런데 바른 숨을 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른 숨이란 무엇일까? 코를 통해 부비동으로 공기 순환을 만드는 호흡이다. 부비동은 콧구멍과 연결된 얼굴 뼈 안의 빈 공간이다.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 들어온 공기가 비강을 지나 동굴 같은 부비동을 순환한 뒤 기관지를 타고 폐로 들어간다. 부비동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먼지나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포착한 부비동의 핵심적인 역할은 공기 순환을 통해 인체의 데이터 센터인 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부비동이 뇌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첫째,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앞서 설명했듯 부비동의 기능 저하로 뇌에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진다. 둘째, 호르몬 생성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뇌 중에서도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시상하부다. 뇌에 열을 식히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시상하부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호르몬 생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성장기의 성장 부진, 야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생리통, 생리량 과다, 만성 피로, 공황장애, 우울증, 갑상선 이상, 갱년기 장애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셋째, 체온 센서에 이상이 생긴다. 갱년기의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몸에서 열이 올라 덥다고 느끼는 것은 시상하부의 온도 센서 기능에 이상이 왔기 때문이다. 간혹 갱년기 여성이 열감을 느끼는 것과 반대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 제이는 60대 중반 남성으로 오랜 당뇨병 환자였다. 그는 팔다리가 시려 여름에도 반소매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지 못했다. 진료를 통해 얼굴 골격이 가름해서 원래 부비동이 작았는데 직장 생활 중 과도한 음주로 살이 쪘고 그로 인해 코골이가 심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부비동의 기능 저하로 뇌에 열을 식히지 못하면서 체온 센서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넷째,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좋다는 것은 근육뿐 아니라 내부 장기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뇌 역시 활기차게 일한다는 것이다. 뇌가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은 뇌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뇌에 열을 식히는 작용 역시 원활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뇌가 열을 식히지 못하면 체력이 좋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섯째, 몸이 긴장하게 된다. 이전까지 내가 치료에 주력했던 환자들에게서는 모두 과긴장 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들이 과긴장하는 원인은 부비동이 뇌에 열을 식히지 못함으로써 뇌에 비상이 걸리고 그 때문에 뇌가 몸을 더욱 긴장 상태로 내몰았던 데 있었다. 그 밖에도 자율신경 균형, 식욕 조절, 감정 조절,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코호흡을 통해 뇌에 열을 식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비동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쉰다. 이 대목에서 나는 아닌데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입호흡이라고 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입술이 약간이라도 벌어져 있다면 그 자체가 입호흡이다. 집중하다 보면 입이 살짝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묻는다면 중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은 맞지만 건강에 유익한 현상은 아니라고 답하겠다. 뼈가 성장하는 시기에 코호흡을 제대로 하면 두개골이 정상적으로 자라 턱도 U자형으로 넓게 자란다. 그러나 입을 자주 벌리고 있어 입호흡이 많아지면 두개골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얼굴이 좁고 길게 자란다. 얼굴 폭이 좁아지면 턱이 좁아 치아가 제대로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 치열이 삐뚤삐뚤해진다. 흔히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이 경우 얼굴이 좁아지면서 부비동 역시 작게 발달하는데 이는 입호흡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체력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부비동이 작아 뇌에 열을 식히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뇌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호르몬 생성 활동도 저조하기 쉬운데 그 때문에 키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거나 체력이 약한 편이고 쉽게 긴장하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잘 오는 편이다. 코를 곤다는 것은 잘 때 입호흡을 하는 것이다. 젊어서는 코를 골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뼈와 근육이 손실되면서 코를 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노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된다. 코를 골지 않더라도 입호흡을 하면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부터 부비동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코를 골거나 입호흡을 많이 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화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코호흡의 위력. 코호흡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된 뒤,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다리 저림이 심했던 환자, 근력이 잘 회복되지 않았던 환자, 안면 신경마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환자 등 몇몇이 떠올랐다. 그들 중에는 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을 처방했음에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환자도 있었다. 그들 모두 코골이가 오래됐고 심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오래전에 내원했던 환자 K는 외출만 하려고 하면 공황장애 증상이 살짝 나타나는 등 불안과 조급함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했는데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환자 K가 2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부비동의 기능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호흡과 부비동의 핵심 기능과 중요성을 알기 전이어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환자야말로 호흡을 교정하고 뇌에 열을 식히고 부비동 상태를 호전시키는 치료를 했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0세 남성 환자 L은 하루에 100번 가까이 트름을 했고 식사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소화력이 약했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한약 처방을 받았지만 잠깐 호전을 보이다가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를 반복했다. 환자 L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입이었다. 평소 입호흡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설상가상 그의 부모는 건강을 위해 아들에게 마라톤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입으로 숨을 쉬게 되었고 소화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나는 환자 L이 입호흡으로 인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고 점막의 상태가 나빠져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입으로 들어온 과다한 공기 때문에 쉴 새 없이 트름을 한다고 판단했다. 바로 호흡 교정을 했고 위장 온도를 높여주는 한약을 처방했다. 이로써 환자 L은 소화 상태도 개선되었고 트름 또한 하루에 5번 이하로 줄어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두피가 예민해서 염증이 자주 났다. 가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어떤 종류의 피부염에는 특히 취약했다. 이후 한동안 괜찮았는데 2년 전 갑자기 밤만 되면 자다가 두드러기가 올라와 가려워서 잠을 설쳤다. 그때 부비동 기능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이다. 당시 열 내리는 한약을 처방해서 먹고 두드러기는 사라졌지만 예민한 두피는 여전했다. 코호흡을 알고 난 이후 의식적으로 입술을 붙이고 코호흡만 하려고 신경 썼고 밤에는 수면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서 붉게 달아올랐던 두피가 본연의 색으로 돌아왔다. 70대 환자 M은 밤사이 야간요가 6번이나 되었다. 본인의 치아는 모두 빠져서 위아래 틀니를 했고 청각 저하가 심해 보청기를 착용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건네준 우리 한의원의 수면 테이프를 사용하고 나서 야간요가 6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다며 찾아오셨다.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수면 테이프만 사용했는데 야간요가 3번으로 준 것이다. 초기 야간요 환자나 초기 불면증 환자의 경우는 다른 치료 없이 수면 테이프만 사용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서 모든 질병의 이면에서 긴장이라는 단서를 발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런데 긴장은 잘못된 입호흡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하나였다. 수족다한증 환자 대부분은 긴장도가 높은데 그 역시 코호흡이 좋지 않기 때문에 뇌의 열이 잘 식지 않아 뇌가 신체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봐,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열이 오르고 있어.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는 큰일 날지 몰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과긴장 증후군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순간 제일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호흡이다. 떠올려 보면 불안함을 느낄 때 입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심하게 오르면 입을 벌린 채 숨을 쉰다. 물론 코감기 환자나 노약자 등 원활한 코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으로라도 호흡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라면 코호흡을 해야 한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장시간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 장시간에 걸쳐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의지력이 매우 약해진다. 이때 입이 벌어지기 쉽다. 자기 입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치매 환자 중에도 입을 벌린 채로 생활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을 멀리해야 하며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피치 못하게 입을 벌려야 하지만 그 중간에라도 호흡을 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힘들겠지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훈련해야 한다. 입을 제대로 다물려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 또한 혀의 바른 위치는 척추의 올바른 자세를 유도한다. 현대인에게 흔한 거북목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 있어 생기는 문제다. 침을 삼켜보면 그 순간 혀가 입천장에 확실하게 붙어 있다. 그 경우 자연스레 입이 다물어지면서 코로 숨을 쉬게 된다. 순간순간 자신의 혀 위치를 점검하면서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보자. 열이 식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뇌. 대학 선배이자 50대 초반 한의사인 환자 N에게 2022년 8월쯤 연락이 왔다. 그는 평소 앓던 목 디스크가 심해져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였다.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발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못했고 배변 활동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거의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극심한 항문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미골춘하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항문 통증 치료를 부탁했다. 흔히 꼬리뼈라고 불리는 미골은 꼬리가 사라진 영장류의 척추 끝에 남아있는 기관이다.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에 천추에서 이어지는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서거나 앉아있을 때 다른 뼈와 함께 몸에 무게를 받치는 역할을 한다. 미골춘하는 주로 골반 통증 증후군 환자에게 시행하는데 수술 장갑을 끼고 항문을 통해 손가락을 넣어 미골과 그 주변 골반 바닥 근육을 직접 자극해 골반 속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법이다. 환자 N이 입원한 천안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미골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미골 추나가 끝난 뒤 그의 하반신이 마비된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를 골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 테이프를 건네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한약에 뇌에 열을 식히는 약을 더해 처방했다. 이후 그의 호흡도 조금씩 바르게 자리 잡아갔고 코골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 달 뒤 환자 N으로부터 동영상 메시지가 왔다.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달이 더 지나서는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움직였고 이후 보행이 가능해졌다. 8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초에는 드디어 본인의 한의원으로 복귀했다.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눈물 나는 노력이 여럿 있었겠지만 그의 과정 중에 코호흡을 통해 뇌의 과열을 식힘으로써 뇌와 척수가 재생되도록 도운 치료가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30대 여성 환자 Q가 뇌전증으로 찾아왔다. 둘째를 출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다. 유아기에 열 경기를 한 번 했고 대학 때 심하게 과식한 뒤 경련 발작을 한 번 한 후로 괜찮았다가 출산 후 몇 번 더 발생했다. 나를 찾아오기 일주일 전에도 심각한 발작이 있었는데 신경과에 가서 뇌파 검사를 받은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발작이 있기 일주일 전에 생긴 두통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는 호전이 없었다. 환자 큐 역시 어릴 적부터 부비동이 취약했다. 시력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좌우 시력 차이도 컸고 코막힘 증상도 심했다. 생리량도 매우 많았고 땀도 많이 났다. 부비동이 뇌의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게 되어 뇌의 열을 분산시키는 다른 대책이 다 동원되었지만 결국에는 뇌에서 불이 난 것이다.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처방한 한약으로 두통은 우선 사라졌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뇌의 열을 식히고 부비동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체중 조절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작년에는 뇌출혈을 겪은 15세 남성 환자 T를 진료했다. 베트남에 사는 한국 학생이었는데 한여름 대낮에 줄넘기를 하다 쓰러졌다. 환자 T도 부비동이 좋지 않았다. 비염이 있었고 코골이도 오래되었다. 1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해 많이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 급하게 한 달치 한약을 처방받고는 말았지만 환자 T도 부비동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부비동이 뇌의 열을 식히지 못하면 가장 먼저 호르몬을 만드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일부는 척수나 뇌의 다른 부위에 이상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예가 앞서 이야기했던 디스크 수술 후에 저림이나 근력 저하가 남아있는 환자, 안면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환자, 뇌전증 환자, 조현병 환자, 발달 장애 환자, 뇌출혈 환자, 치매 환자, 파킨슨병 환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 등이다. 이 책의 원고 집필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루게리병 환자가 찾아왔다. 4년 전 두통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였다. 그 당시 환자의 치료가 미진하게 남아있어 언젠가 연락을 드려 부비동을 더 잘 치료해보자고 말씀드려야지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루게리병이라는 병을 어제 진단받았다고 하셨다. 20살 때 60kg이던 체중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80kg이 되었고 일주일에 3에서 4회는 음주를 해왔다.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머리에서 땀이 비 오듯 났다. 이는 부비동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당뇨가 오기 쉽다. 그런데 이 환자는 다행히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척수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양의학에서는 치료법이 없지만 뇌의 열을 식히고 부비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다. 첫 진료를 마치며 커피와 술은 절대 안 되고 코로 호흡하는 것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잘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 뇌 온도가 치명적인 질환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022년 건강한 사람의 뇌 내부 온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해 발표한 연구팀이 수행한 다른 실험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하루 중 뇌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다. 건강한 사람의 뇌 온도는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진다. 그런데 뇌 온도의 변화가 없는 뇌 손상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21배나 낮았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제가 소개한 호흡에 관한 내용 외에도 잠이 부족하면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긴장과 스트레스가 노화를 어떻게 앞당기는지, 그리고 카페인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다음에도 한 권의 책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